여러분들 저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7페이지 보시면 특수 취급에서 국내 특급이 있는데, 저 국내 특급은 여러분들 그냥 당일 특급, 이길 특급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 특급 보시면 그래 빠르게 우리 배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국내 특급과 관련되는 거는 뭐 당일 특급이든 이길 특급이든 그 관할 지방무정청장이 고시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관할 지방무정청장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고, 무정사업본부장이나 뭐 장관 이런 거 넣으면 틀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류에는 자 우리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날 당일날 배달되는 당일 특급, 그리고 이길날 배달되는 이길 특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시각, 배달 시각, 이거 여러분들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자 그날 도착할 수 있는 거야 되기 때문에 그 행선지별로 달랍니다. 접수 마감 시각도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접수 시각은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 마감 시각이고요. 당연히 도착 시간은요 당일 20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길 특급은 여러분들 그쵸, 접수 우체국의 그날 발송 우편물 마감 시각. 그래서 당일 특급하고 이길 특급하고 접수 시각은 다릅니다. 당일 특급은 당연히 그날 우편물 발송 마감 시간 하면 당일 도착할 수 없겠죠. 그래서 행선지별로 우체국마다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 다만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당일 우편물의 발송 마감 시각이 바로 접수 시각이고, 당연히 배달 시각과 관련해서는 다음 날까지라는 것은 24시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기 취급하고, 그다음에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그다음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제한 중량 모두 30kg까지.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6,000g까지지만 등기 그 특급 국내 특급으로 갈 때는 30kg까지 우리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내 특급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이든 둘 다 30kg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뭐 접수라든지 접수 마감 시각, 배달 시각 다 뭡니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하는 내용대로 그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특급의 취급 지역 관련해서 자 이길 특급 당일 지급해가지고 원칙하고 예외 뭐 내용들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이길 특급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자 배달기한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일요일 같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금요일에 접수하더라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배달이 안 되니까 월요일날 배달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알려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자 원칙적으로는 그쵸 이제 당일날 20시까지 배달이 되려면 교통이 교통이 편한 어떤 주요 거점 도시 그걸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같은 광역시라도 광역시 내에 보면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역시가 되면서 합쳐진 곳 있죠. 그런 것은 행정구역상은 광역시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교통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일 특급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특별 송달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딱 두세 개 정도. 자 뭐라고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서류를 민사소송법에 정한 방법으로 배달하는 거, 그게 등기 취급하는 게 바로 특별 송달이다. 그거 하나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별 송달은 아까 뭐랬습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서류입니다. 서류이기 때문에 이건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그래서 특별 송달 같은 경우는 배달 기한이에요. 그렇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민원 우편이라고 되는데, 자 민원 우편 한번 또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각종 민원 서류를 우리가 직접 가서 발급받는 대신에 대신 발급받아서 배달해주는 그 서비스가 바로 민원 우편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 굵은 것이 뭐죠? 일반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송달한다. 일반 우편물과 같게 송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은 어떻게 우선하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특급? 이길 특급으로 배달된다.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그 수수료 같은 거를 미리 받아라.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그런 봉투들 있죠. 그걸 갖다가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수수료 같은 거 잔액 남았다. 그러면 잔액 현금을 갖다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활용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자 민원 취급 발급 수수료 관련해서 5,000원 이상을 못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수수료 자체가 여러분들 5,000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다 정도 보시고, 이길 특급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6번 관련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민원 서류, 즉 민원 우편에서 취급하는 민원 서류는 자 누가 정한다고요?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그런 민원 서류에 한한다. 요 경우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 국내 특급에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그 다음에 여기 민원 우편과 관련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교환 같은 경우는, 자, 대금.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주고, 거기다가 돈을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대금 교환이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금 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전해주고, 그 대금을 갖다가 받아서 우리 그 발송인에게 전해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통상우편물 대금 교환은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물건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조건 보시면 안심소포의 지급 대상 등 추심을 요하는 물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소포도 이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만 같은 물건이라도 상품의 견본이라든지 모형은 안 된다. 그리고 대금 교환 역시 등기 취급돼야 되고요. 자, 그럼 가액은요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그래서 돈과 관계되는 거는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잠종, 뭐 붉은 글씨 표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착불 배달 우편물이라고 되는데 착불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수취인에게 요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자, 그 2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수취인이 우편 요금 등을 지급을 하기로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 우편물인데, 근데 여러분들 원래는 수취인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수취인이 뭐 부재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발송을 갖다가 그 반송해야 되는 경우 있죠. 반송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보낼 때 요금은 수취인에게 받기로 했는데 수취인에게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취인이 거절한다든지 수취인이 부재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송을 했다. 그러면 갈 때 요금하고 올 때 반송료하고 같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발송인에게 우편 요금 및 반송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러나 자, 돼 있죠. 맞춤형 계약 등기. 우리 계약 등기할 때 맞춤형 같은 경우 좀 기억나세요? 통상 요금의 10배 이상 10배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발송 물량이 제한이 없고 표준 요금 따른다 했던 그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뭐만 징수한다고요? 반송 수수료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그 밖에 부가 서비스에서 우체국 쇼핑 해가지고 그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상품,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 그런 것들 대상으로 하지 대기업 상품 그런 거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들어간 내용으로서 창구 쇼핑 있죠. 창구에서 하는 쇼핑, 그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구 판매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조그만 글씨 있네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우편 서비스 해가지고 그 개념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우편 서비스라는 건 통상 우편물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우편물의 내용물과 발송인 수취인 정보를 전산 매체에 저장하여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용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심지어는 이제 발송까지 대응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문 출력, 봉투 제작 등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해주는 서비스, 그게 바로 전자우편 서비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직접 일일이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문이라든지 봉투까지 다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뭐 특별한 분한테 그렇게 보낼 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량으로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광고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봉함식이고요. 다음 엽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접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우편물이다? 통상 우편물이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이면서 이건 일반도 가능하고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우편 서비스는 반드시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소포 우편물은 안 되고요. 일반 우편물, 통상 우편물 중에 일반도 되고 등기도 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뒤쪽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 제가 2016년대는 솔직히 이렇게 잘 안 보였다가 2018년대 새로 이제 또 문제 작업, 뭐 모의고사 작업 이렇게 하다 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처음 볼 때랑 다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갔을 때는 이제 여러분 최상의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반송 불필요는요,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뭐 그 외에 이제 부가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우편을 내용 증명도 부과할 수 있고요. 내용 증명도 전자우편 형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귀한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보낼 때는 속지 자체를 뭐 귀한 한지라든지 고급 한지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계약 등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용 증명, 계약 등기, 한지 이런 부가 서비스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아까 우리 전자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우체국 창구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동봉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동봉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거를 같이 집어넣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동봉해 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봉함식, 그러니까 봉투, 요걸 봉투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다른 인쇄물을 추가로 동봉해 주는 서비스다. 그러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별도의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동봉 서비스는 언제? 인터넷 접수로는 안 되고 우체국 창구 접수 때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맞춤형 서비스, 이때는 발송까지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다. 그러니까 로고나 광고물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로고나 광고 문안을 인쇄해서 발송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그게 바로 맞춤형 서비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은 특별하게 그 고객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가 서비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키보드 위주를 보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 배달 일간 신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월요일 배달하는 신문이다. 그래서 뭐 월요일 배달만 딴 게 아니라, 자, 금요일자 석간 신문, 그 다음에 토요일자 조간 신문 같은 경우는 그때 뭐예요? 월요일날 보내는 신문하고 함께 같이 배달할 수 있다. 다만 요금은요,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각각 다 받는다라는 거, 그거 정리되셨고요. 그다음 팩스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팩스, 우리 가까운 우체국에서 여러분 팩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편 취급국에서는 팩스 서비스 인정 안 되고요. 그 팩스 서비스는 여러분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아니라 선택적 우편 서비스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우편 취급국 역시 우편 업무에 한정하는 우편 서비스, 그 우편 취급국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거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번에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이제 수수료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최초의 판매는 500원이다. 그래서 한 장을 보내면 500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다? 한 장당 200원씩 추가된다. 뭐 그 내용이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복사비는 한 장당 50원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다음 2번은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팩스 같은 경우는 시내 요금, 시외 요금 구분을 않고 모두 동등한 공통된 요금을 적용한다. 동일한 요금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이나 뭐 서류와 같은 통상 우편물에 한정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A4 그 규격을 하고, 특히 자, 우리 팩스 보낼 때는요, 그쵸,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나 검은색의 어떤 그런 글씨체,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다만 뭐 노란색, 빨간색 하는 컬러 인쇄물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게 제대로 도착할지 안 할지 그거는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죠? 글자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불이익은 누가 보내는 사람이, 당신이 불이익을 책임져야 된다,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안내하고, 그 사람이 원하면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면 틀리고요, 보낼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편 취급국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 저기 우체국에 그 우체국 축하 카드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우체국 축하 카드가 우편 취급국도 포함된다는 거랑, 그 팩스는 우체국 취급국이 포함되지 않는 거, 좀 양자를 잘 비교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고 우편 엽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뭐 광고 우편 엽서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엽서에다가 광고 문안을 넣는 걸 우리가 광고 우편 엽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앞에서도 우리 광고 엽서 그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광고주가 신청하면 그 적합성을 심사한 다음에 10일 이내 적합성을 심사하고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광고 우편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그래서 그 편저주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주가 원하는 지역, 그쵸? 이 주 타겟이 여러분들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많이 찍어서 전국에 보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판, 지역판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와 관련해서 제가 요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기준은 여러분요, 자, 20만 장, 자, 수량으로 따지면 20만 장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방판 같은 경우는 5만 장 이상 20만 장 이하, 그 다음에 20만 장에서 300만 장까지는 전국판. 그래서 그럼 솔직히 전국판이라는 것은요,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단체, 그래서 최소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뭐 그러니까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같은 이런 도, 아니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같은 이런
그것을 기준으로 자, 4개 이상의 광역단체면 전국판이고요. 3개 이하면은 지방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케이스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우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우표. 그러니까 우표 자체를 뭡니까? 내가 원하는 도안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요. 이 그림이 이쁘다고 마음대로 우표, 나만의 우표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 권한 증명서를 제출해야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맞춤형 엽서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우편 서비스랑 잠깐 헷갈렸는데 그 발송까지 대행해 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고객 맞춤형 엽서고요. 고객 맞춤형 엽서는 여러분들 기본형하고 부가형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에 보기 좋게 했으니까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본형이라는 것은 자 엽서 중에 뭡니까? 한 면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요? 앞면 왼쪽이나 아니면 뒷면 그러니까 이나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된다. 앞면 왼쪽이나 뒷면 한 곳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면 왼쪽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는 경우는 희망하는 고객에 한하여 발송인이나 수취인, 주소, 성명을 함께 인쇄해 준다. 이렇게 지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좀 두 번째 거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죠.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앞면 왼쪽이나 뒷면 한 곳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데 만약에 앞면 왼쪽에다가 이분이 만약에 원하는 내용을 인쇄한다면 또 희망하면은 뭐까지 해주겠다? 그렇죠. 앞면이니까. 그 오른쪽에 뭐예요? 주소라든지 성명 그런 것들을 인쇄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 면만 이렇게 놓으면 그대로 같이 인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형의 의미를 갖다가 알면서도 혹시 그 우편 엽서 중에 뒷면에다가 이렇게 원하는데도 그때 주소라든지 뭐 성명이든지 그런 걸 함께 인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양면을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맞춤형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이거는 앞면 왼쪽과 뒷면. 그래서 둘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편 엽서의 앞면 왼쪽과 뒷면 모두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판매하는 서비스. 요거는 당연히 뭡니까? 앞면도 인쇄를 하니까 발송인, 수취인, 주소, 성명, 통신문까지 함께 인쇄하여 신청 고객이 지정하는 주소에 뭐까지도 발송까지도 대행해 준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앞면, 특히 앞면 왼쪽에 할 때는 주소, 성명까지 인쇄 희망하면 해주고요. 맞춤형 같은 경우는 양면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축하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축하카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그래서 뭐 결혼, 생일, 아니면 승진, 뭐 그런 것도 졸업,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축하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담은 카드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그래서 특히 요거는요,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다. 그래서 팩스가 우편 취급국을 포함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들 금융 파트에서 보시면 뭐 경조사 그 관련되는 내용도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우체국 축하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든 창구에서 접수하든 앱으로 접수하든 전화로 하든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접수 장소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자 인터넷 우체국 축하 카드죠. 카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동상 우편물이고요. 또 등기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보내고 이렇게 기록 취급이 되기를 원하면 등기로 보내면 되고 그렇지만 대신 요금은 다소 일반보다는 비싸겠죠. 그래서 이거 선택이 가능하고 자, 그 밑줄 친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요 우체국 축하 카드 같은 경우는 자, 급하게 보내야 된다. 그러면 당일 특급 그리고 배달 증명, 그 다음에 상품권 동봉 서비스, 예약 배달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죠? 자, 급하니까 당일, 그 다음에 도착 잘했는지 확인받고 싶다. 그러면 배달 증명, 그 다음에 그냥 엽서 축하 카드만 보내기 뭐하니까 상품권 동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제가 축하 날짜에 정확하게 보내기가 어렵다 싶으면 미리 예약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연결해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우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터넷 우표는 여러분들 그 개념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터넷 우표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우표에 내가 도안을 원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프린트로 출력해 가지고 우리 우표를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이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 우편물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본인의 프린트에서 직접 우표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꼭 별표 치십시오. 일반 통상, 그다음에 등기 통상의 두 종류가 있으며 등기 통상은 뭐로도 가능하다? 2일 특급도 가능하다. 자, 1특급. 그래서 아까 위에 그 당일 특급하고 비교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터넷 우표 같은 경우는 자, 국제 우편물하고 소포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국내 우편의 통상 우편물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편저주 그거 한번 보세요.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인터넷 우편은 국내 통상 우편물이면 일반 등기 모두 가능하고 국외 우편 제가 국외라고 했네요. 국제우편 뭐 같은 말이죠. 국제우편과 소포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등기에 일반 통상 우편물은 모두 가능한 것은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우리 앞에 거랑 다 정리했습니다. 방금 아까 앞에 봤던 거 뭐였어요? 전자우편. 전자우편도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봤던 우체국 축하카드 그리고 여기 있는 인터넷 우표 이 세 개랑은 같이 묶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상 우편물의 하나 대 이거는 일반도 가능하고 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포는 그 대상이 아니다. 그게 전자우편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축하카드 그 다음에 지금 본 인터넷 우표다.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내용들은 같이 정리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뭐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5페이지 보시면 우편에 관한 요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별납, 후납,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쵸. 저기, 요, 우편금융상식과 관련해서 여러분 실제 시험을, 문제집을 풀든지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분, 여러분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핵심만 이렇게 딱딱 집어서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든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뭐 핵심이 어떻고 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출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게 굵은 글씨, 뭐 핵심, 물론 그게 이제 변형될 수는 있지만 책의 내용 전체를 갖다가 쭉 훑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쭉 훑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뭐 좀 생각났던 뭐 제가 이제 컴플레인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책을 갖다가 다 푼다라고 하는데 책을 다 봐야 돼요. 뭐 핵심만 이렇게 찍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점수 뭐 60점, 70점 받아가지고는 이거는 저희가 뭐 60점, 70점 받아가지고 내가 한 달 공부해서 7점 받았다. 이건 만족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편금융에서는 최소 90점, 95점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다만 이제 그 좀 강약을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봤을 때는 전체 보더라도 그 다음 봤을 때는 좀 아는 것들이랑 좀 모르는 것들이랑 좀 구분해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35페이지 보시면 우편에 관한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같이 이제 비교 정리하면서 그렇게 보시되 뭐 이건 안 나오겠지 뭐 어때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중요한 거고 시험에 안 나오면 안 중요한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거고 우리 수험생, 우리 뭐 약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저랑 뭐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크리대로 그냥 이렇게 뭐 좀 따라오시면은 잘 복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이제 강의력이랑 뭐 의사 전달력이라든지 그런 게 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뭐 저희 책임이긴 하지만 수업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어쨌든 한번 정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재작년 3월 달에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7월 달에 시험을 받고 그리고 시험에서 다 어쨌든 뭐 맞았으니까 그 방법이 뭐 꼭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대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우편금융에서 여러분들 뭐 특정 3과목이잖아요. 300점 만점에 한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과목에서 혹시라도 좀 뭐 예상치 못한 점수가 좀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작년까지는 계속 컴퓨터 일반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뭡니까 단기간에는 점수를 좀 빨리 올 수 있는 그거에다 좀 치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요령도 좀 필요하고 계획도 좀 필요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뭐 일일이 답변은 못 해드리지만 계속 그런 문의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좀 혹시라도 또 수업 듣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죠. 자, 우리 볼게요. 35페이지 보시면 우편에 관한 요금에서 크게 세 가지 별납, 후납, 수취인 부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기출 상당히 많이 됐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별납이라는 것은요, 그쵸, 한 번에 동일한 조건의 어떤 뭐 규격이라는 중량이나 모양 그런 것들이 같은, 요금도 같은 그런 우편물을 다량으로 보낼 때 일일이 뭡니까? 우표 붙이고 소인 찍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뭐예요? 봉투에다가 별납 우편물 이렇게 딱 찍으면 뭡니까? 양자가 다 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별납 우편물이다. 그러면 별납 우편이 요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량으로 보내야 돼요. 자, 이건 한두 통 보내서 별납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다량이 뭘까라고 할 때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 최소 몇 통 이상? 10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후납이 여러분들 100통 이상인 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납은 통상 소포 둘 다 10통 이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납은요, 그렇죠, 미리 후납, 돈을 선불로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뭡니까?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돈을 내는 게 후납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에 목퇴할 수 있으니까 일정 담보금을 갖다가 지급을 합니다. 담보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 20일에 한 달씩 그 물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후납 우편물이다. 그럼 담보금은요? 담보금은 솔직히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실제 얼마를 몇 통을 보낼지. 근데 예상치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이 정도 보낼 거다 그러면 담보금은요, 그 금액을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의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1개월간 발송 예정 물량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을 담보금으로 받고 그 다음 달 20일에 정산하는 게 바로 후납 우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납도 마찬가지예요. 우편물에 보면 이렇게 후납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럼 일일이 뭡니까? 우표를 붙이고 소인을 찍고 하는 그런 번잡함을 그런 불편한 번잡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상 우편물과 관련해서 요긴합니다. 뭐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은 백무전표 수후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하나 더 들어왔어요. 백무전표 수후발주 이렇게 했죠. 그래서 100 하면 이때는 100통 이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후납 우편물의 100통은 한 번에 100통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월 100통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왼쪽에 있는 별납은요, 그렇죠, 한 번에 10통 이상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월 한 사람이 백모할 때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소포 우편물, 이렇게 여기 16년도 기출됐던 거네요. 그다음 모는요, 모사 전송 팩스고요. 전은요, 전자 우편. 그다음에 표는요, 우편 요금 표식이 사용한 우편물. 그다음에 후발주할 때 수는요, 수취인 부담 우편물. 그다음 후는요, 후납 반환 우편물 중에서 요금 후납으로 발송한 등기 우편물. 자, 후납으로 발송한 등기 우편물. 그 다음에 발은요, 발이 이제 시험에 많이 했죠.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우편물.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우편물은 누가 정한다고요? 발송 우체국.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주민등록증 보십니다. 근데 주민등록증이 보세요. 기존의 우편물하고 이탈된 건지 이탈되지 않는 건지 그것만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탈된 거랑은 뭐예요? 그래서 버려진 거잖아요. 버려진 것은 훈합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우편물하고 같이 보내졌는데 그게 어떻게든 이렇게 각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후납 우편물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우편물하고 이탈되지 아니하는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 발주. 그래서 100통 이상 모사 전송 전자 우편 표시 우편 요금 표시기 백모 전표 수취인 부담 후납 반송되는 후납. 그 다음에 발송 우체국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우편. 그 다음에 주해서 주민등록증 이탈되지 아니하는 그 우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 조건 해가지고 여러분들 발송할 우체국이나 배달할 우체국을 이용 우체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특히 2번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는 우편물은 누가 정한다고요? 백모 전표 수후 할 때 발송 우체국이 정합니다. 그래서 배달 우체국 하면 틀려요. 그래서 발송 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특히 첫 번째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시험에 나왔던가요? 그래서 수취인 부담 우편물 같은 경우는 누가 하고 계약을 한다고요?
배달 우체국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접수 우체국장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라? 등기 우편물이나 계약 등기. 자, 등기 소포와 계약 등기. 그래서 계약 등기와 등기 소포는 접수 우체국장하고 계약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배달 우체국장과 계약을 맺는 게 바로 수취임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쭉 보시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취급 대상 한번 보세요.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이며 아까 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등기 우편물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제가 왜 저러죠? 자,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계약 등기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요 경우 요거를 갖다가 취급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등기 소포랑 그 다음에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접수 우체국장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요. 일반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배달 우체국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재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발송 유효 기간, 즉 수취임 부담과 관련한 발송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2번 나왔군요. 1년도 나오기도 하고 3년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2년 이내에 배달 기한을 배달 우체국장과 정한다. 다만요, 국가나 지자체 같은 이런 공공기관은요, 그래서 우체국이랑 뭐 국가나 뭐 같은 국가기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송 유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취급 조건 이렇게 같이 배우시고, 특히 별납은 한 번에 10통 이상, 그다음에 혼합은 매월 100통 이상, 그거 좀 구분하시고, 특히 이제 우편 취급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우리 별납 같은 경우는 우편 취급국 보세요.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혼합 같은 경우는 우체국 총괄국장이 사전 승인했을 때는 우편 취급국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금 감액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첫 번째 기본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우리 뭐 어떤 물건을 살 때 다 깎아주잖아요. 많이 사면. 우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감액한다. 이건 틀려요. 무조건 감액하는 게 아니라 감액할 수 있다 해가지고 또 일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재량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이라고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X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편주주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다음에 감액 대상에서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 대상이라고 무조건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감액 대상의 범주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감액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먼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굵은 글씨 위주로 여러분들 좀 보세요. 자, 우리 통상 우편물의 감액 대상에서 이제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 그래서 일간, 주간, 월간 또는 월 1회 이상, 최소 그러니까 월 1회 이상은 돼야지 감액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개간지라든지 뭐 이렇게 계절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이거는 감액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서적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서적,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 그렇게 돼야 되죠. 그 서적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되는데, 다만 뭐는 안 된다? 그렇죠. 책은 책인데 상품 광고가 10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우편물의 종류, 무게, 규격이 같은 다량 우편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감액 요건에 갖춘 별납, 후납 우편물. 그러니까 별납은 10통 이상, 후납은 월 100통 이상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10통 이상, 100통 이상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합에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요런 별납이든 훈합의 대상, 훈합 우편물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훈합의 일반 우편물 해서 요때 말하는 그런 것들은 규격이라든지 크기,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D번에는요. 그렇죠. 비영리 민간단체 우편물. 그래서 비영리 이런 단체들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편물이라도 좀 감액을 해주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주민들한테 뭡니까? 의정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뭐 지역구니까 상당히 그 많은 곳에다 보내잖아요. 그때는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매번 보낼 때마다 감액해 주는 건 아니고, 자,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3회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보낼 때 5,000통 이상이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거고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혼합의 무슨 등기우편물. 그래서 등기우편물은 감액 대상이 되려면 몇 통이요? 10통 이상이 돼야지 감액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6번하고 아까 우리 위에 봤던 3번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고 등을 인쇄한 인쇄물. 광고 인쇄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느 한 집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량으로 보내는 것을 보통 전제로 하는 거고요. 다만 뭐는 부동산 광고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제외한 어떤 유형상품에 대한 어떤 광고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쪽 이상의 상품 안내서. 그래서 상품 안내서도 생각을 해보시오. 다량을 갖다가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 안내서 같은 경우는 표지를 포함해서 16쪽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요거 좀 힘드시더라도 자, 일단 그 굵은 글씨 위주로 이제 한번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 그 굵은 글씨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제가 밑줄 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기본 교재에 있는 것들 다 삭제를 그 기본 교재에 있는 거 다 쓰는 게 아니라 딱 핵심만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정확하게 보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공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 기본 교재에 있는 거 막 그런 거 다 읽어봤자 시험이랑은 별로 관계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요 딱 제가 정리한 것만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포품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문 접수 파트에서 그 수량이 예전에는 1회에 2개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개 이상의 등기우편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포품을 한번 그 표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소포품을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감액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 창구 접수. 창구에서 여러분 소포품을 접수하는 경우 있죠. 자, 그 경우랑 그 다음에 방문 접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 우편 그 직원이 수거해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전 계약. 그러니까 사전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봤지만 뭐 사전에 계약을 해서 뭐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어떤 수시로 와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자, 그때 관련해 가지고 요건 한번 볼게요. 자, 우체국 창구 접수 같은 경우는 요건이 자, 한 번에 2개 이상인 자, 우편물 또는 월 50개 이상이 발송하는 요금 후납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 소포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고요? 한 번에 2개 이상 월 5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창구 이렇게 해서 1회에 2개 이상 또는 월 50개 이상 하는 후납 우편물 중에서 일반 또는 등기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방문 접수. 요게 1회에 2회 2개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회에 10개 이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10개 이상 발송은 아까는 일반 등기 다 됐지만 여기는 등기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계약. 자, 요거는요. 요거는 방문 접수는 한 번을 기준으로 1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요거는 월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월 100개 하는 등기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창구 같은 경우는 1회에 2개 또는 월 50개 이상 후납 중에 일반 등기 우편물. 그 다음에 방문 접수는 1회에 2개가 아니에요. 자, 10개 이상 하는 등기 우편물. 사전 계약은요, 월 100개 이상의 등기 우편물.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정리하십시오. 요게 바로 뭐라고요? 소포 우편물의 감액 대상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거. 그 다음 우리 아까 배웠던 뭐 전기 간행물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통상 우편물의 감액 대상.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번 보시면 자, 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보세요. 자, 요 부분은 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이제 대폭 좀 줄이면서 지금 제가 정리한 대로 요대로만 좀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서비스 제공하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당연히 뭡니까? 요금을 내는 거는 그 단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내는 건데 그 서비스를 제공을 안 했으면요. 그렇죠. 일단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 안 했으니까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다음 우편 요금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편 요금 반환 청구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우편 요금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원칙적으로는 서비스를 안 하더라도 반환 안 하고요. 다만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그때는 뭐다? 청구에 따라서 요금 반환한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금융파트에서도 제가 늘 막 강조를 드리지만, 자, 청구했을 때 반환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예금 같은 것도 정기예금, 정기적금 만기가 됐다 하더라도 알아서 은행에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구했을 때 그때 안 주면요. 그쵸. 그때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 청구해야지만 주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다. 우편 요금 반환도요. 서비스를 안 해줬다고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계약자가 왜 서비스 안 해주냐. 우편 요금 반환해 줘. 이렇게 청구했을 때만 돌려준다. 그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내용이 이번에 하나 들어간 게 있죠. 반환 청구 우체국은 모두 당해 우편 요금 등을 납부한 우체국으로서 자, 과다 징수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서비스 대상 요금이 한 뭐 1,000원짜리인데 2,000원을 받았다. 그럼 1,000원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때는 뭡니까? 자, 이거 기간만 좀 잘 보시오. 기출된 거. 해당 우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요거는 얼마요? 60일. 자, 여기 여기 굵은 글씨가 빠졌네요. 기출됐다고 뺐나 봅니다. 어쨌든 60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쵸. 사설 우체국 사용 계약이 죄송합니다. 부가취급 수수료를 받고 부가취급 수수료를 받았으면 부가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부가취급을 안 했다. 그때도요. 우편 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반환 청구 기간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과다징수, 그다음에 부가취급 수수료 요거 돌려받는 거는 60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설 우체국 등의 사용 계약 해지 시 했는데 뭡니까? 제가 1년치를 냈는데 한 3개월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60, 그다음에 30일입니다. 그래서 해지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자, 이거는 우편 사용료를 갖다가 낸 날로부터 30일.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용료를 내는 거는 한참 전의 일이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해지한 때부터 30일 이렇게 되고요. 기존에 이렇게 3개가 있다가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하나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편 요금 내고 우편물을 접수를 했는데 접수 취소 단계. 자, 접수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당연히 우편 요금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뭡니까? 당일 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편물 접수 당일.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수를 갖다가 하고 요금을 냈는데 그날 당일날 뭡니까? 접수 취소를 한 경우 그건 뭡니까? 우편물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취소할 수 있는 우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요 접수 당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편 요금 반환 청구서의 접수라고 그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청구인의 반환 청구를 검토하거나 수리하기로 결정한 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우편 요금 반환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환 요금 청구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뭡니까? 제출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네 인정하면 이제 돌려주겠죠. 그때 어떻게 돌려준다고요? 물론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겠지만 어쨌든 현금도 현금이지만 모두 우표로도 돌려준다. 그래서 우표나 현금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편 요금 감액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우편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쉬었다가 저기 손해배상, 손실보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